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은행 텔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선호 강사고요.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행 텔러에 대한 자격시험 간단한 소개하고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은행 텔러는, 이 텔러라는 게 결국 은행에서 창구 앞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직원들이죠. 그래서 창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당연히 업무 천천히 하면 고객한테 한 소리 듣죠.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 수행과 그리고 빠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해야죠. 그런 업무 처리로 고객에게 도움 주고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의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 은행 텔러도 일종의 전문 자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격은 당연히 시험 볼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이요. 1과목, 2과목, 3과목 해가지고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그 증권 쪽은 이제 주로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이 은행 텔러는 한국금융연수원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험별로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시험은 사지선다형이에요. 굉장히 좀 유리하죠. 수험생들한테. 근데 은행 쪽, 이런 쪽의 자격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찍어가지고 맞출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100문항인데 오지선다형이라는 거.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문항을 120분에 2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일단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평균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아주 못하고 하나를 100점을 맞았다? 안 됩니다. 왜? 과락제도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과목당은 4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의 세부 과목을 한번 보면 크게 3과목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1과목이 텔러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네, 이게 27문항이 출제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핵심은 요겁니다. 창구 실무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용어가 낯설고 처음 공부할 때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하느라고 공부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만 파악하고 나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요거를 누가 잘 빨리 소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창구 실무는 2과목이 1, 3과목이 2인데 2과목이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42문항입니다. 시험에 거의 42% 차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신, 은행에서 돈 받는 거, 여신, 대출 해주는 거. 근데 이 기업 여신은 취급 안 하고요. 시험에서 우리 가계 여신만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달러로 바꿔가죠. 그 다음에 내국환. 국내에서 이 환이라는 건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쪽지를 들고 가면 돈으로 바꿔준다. 뭐 그런 교환의 의미. 그래서 핵심은 또 여기 수신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 상품, 금융상품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자, 3과목은 창구실무 2라고 했죠.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지로 문제,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텔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 그리고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잘 과락 없이 어쨌든 딱 60점만 맞아도 합격이니까 그렇게 잘 조절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과목은 뭐라고요? 네, 텔러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융경제 일반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관련 뉴스가 늘상 등장을 하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 수입 물가가 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또 뭘 해요? 또 금리를 올려버리죠. 그런 온갖 경제 변수 간의 역동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화나 금리,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는요. 우리 기본 교재 있죠? 교재를 바탕으로 하는데 전체를 다 하진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을 소화를 할 텐데 가능하면 조금 그냥 혼자 본인이 책 보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가장 큰 화두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100원 있으면 물건 100원짜리 살 수 있죠? 1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200원이 됐어요. 나는 월급 100원인데 물건 값만 200원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그럼 내가 100원 갖고 200원짜리 물건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단 합리적 소비와 투자를 저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덜 아껴 써야죠. 그 다음에 국제 수지가 악화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 텔레비전 가격이 200만 원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고 또 화폐 가치 하락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면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동의어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물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실물 자산, 땅, 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 그런데 물론 어떤 자산 가치라는 건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를 딱 띄워놓고 볼 때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실물 자산, 물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가치는 상승한다. 자, 문제는 이제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요, 이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어떻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자, 채무자, 빚진 사람하고 실물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요. 왜? 빚진 사람은 내가 1억 원 빚졌어요. 그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빚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채권자한테는 불리하고. 실물자산 소유자는 당연히 좋죠.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자, 얘들은 좋아지고 반면에 우리 대부분 직장 다니는 분들 봉급생활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만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봉급생활자하고 또 금융저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같은 거 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100원 넣어가지고 10원 이자 받았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10원짜리는 살 수 있었지만 20원 되면 이자 갖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저축자, 봉급생활자는 불리하다라는 거. 이 파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반면에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면 디플레이션은 거꾸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제는 서서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때가 경제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반면에 디플레이션은 나쁜 거죠. 그래서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로 물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황인 경우가 디플레이션 시기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파트.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나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 시중에 돈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통화를 어디까지를 통화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IMF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체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분류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하죠.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M1 해서 협의통화.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통화는 이게 통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M2다 그러면 광이 넓은 의미에서 통합니다. 당연히 M1을 포함하는 거예요. M1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LF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입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M2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L은 리퀴디티 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유동성. 이거는 LF,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막 각종 금융기관 상품이나 채권까지도 다 들어가요. 기업원까지.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체 유동성을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현금이 유동성이 높은 걸수록 이쪽으로 가깝고 이 밑으로 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M1과 특히 M2 요거는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M1은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아시죠? 디맨드 디파짓,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시 입출식 예금, 저축 예금과 MMDA,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상품들 배우죠 나중에. 자, 요 상품을 잘 기억하세요. 하고 M2는 이제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요? 나머지 예금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2년 미만입니다. M2와 LF의 차이점은 여기 기타 예금에 M2는 만기 2년 미만이고 LF는 2년 이상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거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CD, RP, CMA, 금융채, 거주자 외화 예금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은 얘들을 확실하게 M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 통화량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M2를 쓴다라는 거 보시고요.